남편의 회사에 들어가면서 나는 내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남편의 컵을 가져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비서가 즉시 달려왔다. 그거 대표님 물이에요. 당신이 왜 마셔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대양프라임홀딩스 대양프라임홀딩스는 내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었다. 좁은 골목길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시작해 아버지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실 무렵에는 기업 가치가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키워내셨다. 그 막대한 부와 회사의 생계가 달린 수천 명의 삶이 모두 내 양어깨에 얹혀 있었다. 아버지의 외동딸인 나는 책과 우아한 모임, 그리고 온실 속 화초 같은 가족의 세심한 보살핌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그 시절 강민호가 마치 든든한 피난처처럼 내 삶에 들어왔다. 그는 젊은 전문 경영인 CEO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언변이 뛰어났고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비즈니스계의 부러움과 감탄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남편에게 귀중한 지참금처럼 맡겼고 기꺼이 훌륭한 내조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다. 매일같이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넓은 저택에서 남편의 옷매무새와 식사를 하나하나 챙기며 바쁘게 지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남편이 아내의 가업을 위해 진심을 다해 헌신하게 만들 것이라 굳게 믿었다. 나는 서류상 최대 주주라는 타이틀만 남겨둔 채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일임했다. 하지만 삶이 항상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호의 출장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은 밤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다. 회사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다정했던 안부 인사는 점차 사라졌고 과도한 업무를 핑계로 가족 저녁 식사를 피하며 짜증을 내는 일로 대체되었다.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바구 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되면 바다도 마르게 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지만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여자는 결코 눈을 감고 모른 척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집에 가만히 앉아 거짓말만 듣고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 시절부터 인사부에 있던 작은 인맥을 이용해 가짜 이력서를 만들었고 내 소유의 회사의 평범한 말단 행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남편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지 않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 출근 첫날, 나는 내 모든 명품 옷을 옷장에 숨겨두었다.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머리를 대충 묶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사옥 안에 그 누구도 과거 유명했던 대안가의 상속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문서를 복사하고 커피를 타고 회의실을 정리하는 등 단순한 업무들로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오후가 되자 부서장이 내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대표실로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자주 걸었던 붉은 카펫이 깔린 익숙한 복도를 쟁반을 들고 걸어갔다. 기묘한 감정이 나를 감쌌다. 최고급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대표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노크를 하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 손이 멈칫했다. 요염하면서도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최유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반년 전 민호가 개인 비서로 직접 채용한 매혹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몹시 거슬리는 톤으로 말하고 있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대표의 아내를 처가 재산의 그림자에 숨어 사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조롱했다. 1년 내내 주방에만 처박혀 있고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대표의 오른팔이자 대표의 곁에 서서 함께 새로운 성공을 이뤄낼 자격이 있는 현대적인 여성이라며 우쭐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민호가 그녀의 말을 부정하기를 버릇없는 비서에게 소리치며 합법적인 아내의 존엄성을 방어해주기를 기다렸다. 자신에게 모든 부를 넘겨준 아내를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어떠한 변호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호의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조롱 섞인 채 울려 퍼졌다. 그는 심지어 내연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나를 지루하고 답답한 구식 원칙에만 매달리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여자라고 묘사했다. 회장님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진의 신임을 얻기 위해 수년간 꾹 참고 버텼을 뿐 나와 사는 것은 마치 나무 토막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그는 달콤한 말로 유진에게 약속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대로 나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당한 지위를 주고 상류층 사회에 입성시켜주겠다고 속삭였다. 쟁반 위에 커피가 크게 출렁이며 차가운 커피 몇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졌고 그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의 믿음과 지난 3년간의 바보 같은 희생을 난도질했다. 나의 선의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에 맺힌 쓴 응어리를 삼키며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이에 완벽한 배신의 아픔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을 수는 없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내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고 명확해졌다. 나는 차가워진 손을 들어 올려 문을 강하게 밀어젖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넓은 대표실 전체에 큰 굉음이 울려 퍼졌다. 안방에 있던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마치 현장에서 발각된 도둑들처럼 황급히 떨어졌다. 유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던 민호는 급히 손을 거두고 자신의 비싼 맞춤 정장을 매만지는 척했다. 소파에서 일어난 유진의 두꺼운 메이크업 위로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몇 초 뒤 내 가슴에 달린 행정부 말단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그녀는 즉시 오만함을 되찾고 나를 경멸하듯 노려보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표정을 지우고 의도적으로 바닥에 깔린 최고급 카펫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권력자 앞에서 잔뜩 주눅 들고 겁먹은 직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육중한 오크나무 책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유진은 헛기침을 하더니 다가와 책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리고 가장 오만한 단어들을 골라내게 소리쳤다. 그녀는 상사의 허락도 없이 노크도 없이 대표실에 함부로 들어오는 행정부의 태만을 지적하며 상사가 얼마나 바쁜지 안중에도 없냐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내 옷차림을 지적했고 촌스럽고 비천한 내 몰골이 이 우아한 대표실을 더럽히고 있다고 모욕했다. 그리고 인사부에 보고해 내 부주의함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상사에게 혼나는 직원처럼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때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반지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내 눈을 찔렀다. 고개를 들어 그것을 자세히 확인한 순간 내 두 발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굳어버렸다. 온몸이 소름 끼치는 감각에 휩싸였다. 유진의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보석상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푸른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화이트, 골드 장미 디자인. 나무십과 가지의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는 내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직접 그린 디자인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3주년을 위해 내가 준비한 디자인으로 집안의 개인 금고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다. 다음 달에 서울의 유명한 세공사에게 제작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왜 나의 비밀스러운 디자인이 실제 반지가 되어 저 내연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인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민호가 몰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고를 열었고 내가 공들여 만든 디자인을 훔쳐 다른 여자를 위해 반지를 제작한 것이다. 지금 이 배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쫓는 남자의 가벼운 바람 피우기 수준이 아니었다. 아내의 반지 디자인을 내연녀에게 주고 뒤에서 본처를 헐뜯으며 상간녀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불륜의 선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내 뒤에서 몰래 미래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복잡하고 계획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최유진은 단순히 돈을 위해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꽃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다가 둥지를 뺏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교활한 새였다. 그리고 민호는 욕망에 눈이 멀어 내 아버지가 피눈물로 일군 대양 프라임 홀딩스를 통째로 훔치기 위해 내연녀와 공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문을 최대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닫았다. 적막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내 구두굽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처음 느꼈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한 이성이 자리 잡았다. 적들은 이미 자신의 진짜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내 아버지의 유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했다. 이학수 회장님의 딸이 절대 쉽게 짓밟힐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뼈저리게 보여줄 것이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생존을 위한 나의 진짜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양 프라임 홀딩스 본사의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란스러운 시간이다. 6층에 위치한 넓은 구내식당은 두 개의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사내 권력의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한쪽에는 수백 명의 일반 직원들을 위한 저렴한 우드 테이블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위해 따뜻한 노란 조명과 고급 가죽 의자로 우아하게 꾸며진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다. 회사 내의 계급은 이곳에서 가장 뚜렷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나는 평범한 식판을 들고 시끄러운 테이블 사이를 걸어갔다. 내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죽 의자가 있는 구역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최유진이 마치 진짜 여왕이라도 된 양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부하는 팀장들이 모여들어 음식을 가져다주고 음료를 따라주고 있었다. 그녀 앞에 고급스러운 유리 테이블 위에는 알파벳 M이 정교하게 새겨진 검은색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그 보온병을 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것은 내가 외국 장인에게 특별 주문하여 남편이 매일 회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민호의 이니셜을 직접 새겨 넣은 것이었다. 일개 비서가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CEO의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자신의 테이블에 보란듯이 올려놓은 것은 뻔뻔하고 노골적인 소유권 주장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더러운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위 임원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유진의 테이블을 지나칠 때 나는 일부러 걸음을 멈췄다. 아부하던 팀장들의 시선이 즉시 짜증과 경멸이 섞인 채 내게 쏠렸다. 말단 직원이 VIP 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이곳에서 큰 무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옆에 있는 빈 테이블에 식판을 차분히 내려놓았다. 손을 뻗어 검은색 보온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연 뒤 차를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안에 담긴 특별한 수제 연잎차는 아직 따뜻했다. 오늘 아침 내가 직접 끓인 그 익숙한 맛이 혀끝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주변은 마치 차가운 바람이 휩쓸고 간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지 못했다. 진한 화장을 한 유진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힌 것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는 손을 강하게 휘둘러 내 식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접시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국과 밥이 바닥에 흩어졌다. 시끄럽게 밥을 먹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고 희미한 배경 음악만이 흐를 뿐이었다. 유진은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어 망설임 없이 내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즉시 왼쪽 뺨이 화끈거렸고 따귀의 강도 때문에 한쪽 귀가 먹먹해졌다. 균형을 잡기 위해 뒤로 살짝 물러선 내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배어나왔고 차맛과 섞여버렸다. 유진은 허리에 손을 얹고 그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을 내 얼굴에 들이대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나 쓸 법한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감히 대표님의 개인 물건에 손을 댄 나를 천박하고 더러운 직원이라며 헐뜯었다. 수백 명의 직원이 둘러싼 가운데 그녀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건 대표님 드실 거다.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손댈 물건이 아니야. 통조차도 라고 소리쳤다. 식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나를 변호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 CEO의 내연녀가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내야 대한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천천히 닦아냈다. 뺨의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경쾌한 따귀 한 대는 오늘 아침부터 내가 기다려온 가장 완벽한 도화선이었다. 유진의 오만함과 멍청함은 이미 극에 달했고 그녀 스스로 전 직원 앞에서 제 무덤을 판 셈이었다. 직원들이 슬금슬금 양옆으로 물러서며 작은 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구내식당 정문에서 강민호가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다. 접시 깨지는 소리와 복도까지 들려온 내연녀의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경영진의 이미지를 수습하기 위해 대표로서 억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처음 민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자신의 귀중한 휴식 시간을 방해받은 불쾌감으로 그는 사람들을 거만하게 밀치며 소란의 중심부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깨진 식판과 국물이 쏟아진 엉망진창인 바닥을 지나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꼿꼿이 서 있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옮겨갔다. 순간 민호는 지뢰를 밟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잘생긴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안색은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동공은 초점 없는 내 얼굴을 응시하며 수축되었다. 멋진 슈트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오그라들었다. 권력에 대한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최유진은 자신의 불륜남 얼굴에 나타난 그 끔찍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든든한 뒷배경이 오자 더욱 피해자 행세를 시작했다. 민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을 그의 어깨에 노골적으로 밀착시켰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경호원을 불러 이 파렴치한 여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의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상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스 개인 물건에 손을 댄 쓰레기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호는 내연녀의 부추김에 귀가 먹은 듯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유진을 달래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사신에게 목을 졸린 사람 같았다.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지만 상황을 수습할 그 어떤 단어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뺨을 맞고 서 있는 저 평범한 흰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난장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일개 행정부 말단 직원이 아니었다.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진짜 주인 이서연이었다. 그가 앉아 있는 CEO 자리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무엇보다 집에서 꽃꽂이나 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의 합법적이고 존귀한 아내였다. 나는 뺨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창백한 내 피부 위로 뚜렷하게 남은 5손가락 자국을 그대로 드러냈다. 고개를 들고 극도의 불안을 비추고 있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경멸이 가득 찬 미소. 그 미소는 그의 커리어와 명예를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거나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지도 않았다. 나는 나의 침묵을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여 이 배신자의 신경줄을 하나하나 끊어냈다.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다. 마른 침을 힘겹게 삼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들의 더러운 숨바꼭질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 게임의 패는 내가 쥐고 있었다. 식당 안의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한 밧줄과 같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역설적인 코미디의 매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바닥을 구두굽으로 구르며 민호의 팔을 마구 흔들어댔다. 당장 나를 해고해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떼를 썼다. 하지만 민호가 창백해진 얼굴로 바보처럼 서 있기만 하자 화가 난 유진은 발을 구르며 분풀이로 다시 한번 내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이번에는 민호도 기겁했다. 끔찍한 파국을 직감한 그의 생존 본능이 마침내 발동한 것이다. 그는 유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그녀는 그 반동에 하마터면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왜 저 하찮은 직원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걸 막느냐고 꽥꽥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몰상식함과 오만함은 그녀를 값싼 삼류 코미디의 가장 추악한 여배우로 만들었고 스스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나는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등을 곧게 펴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투는 느릿하지만 명확했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내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나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외쳤던 아내라는 타이틀이 지나치게 이르고 완전히 틀렸음을 힘주어 일깨워 주었다. 강민호 대표이사의 합법적인 아내는 정부가 발행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단 한 명뿐이며 대안가의 공식적인 사위 곁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철면피 같은 상간녀일 뿐이죠. 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여기서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겁니까? 이 대양. 프라임홀딩스가 당신 집안 소유라도 되는 양 행세할 무슨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즉시 동요가 일었고 수군거림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퍼져나갔다. 내가 폭로한 정보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를 동정하던 시선들은 이제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유진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이고 돈을 써가며 쌓아 올렸던 미래의 사모님이라는 그녀의 타이틀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존엄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민호의 이가 공포로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더 이상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CEO라는 자리, 자신이 훔쳐내려던 막대한 부, 그리고 명예를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배신한 남자의 알량한 허세를 완벽히 압도했다. 유진이 발버둥치며 울부짖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목을 쇠사슬처럼 움켜쥐고는 마치 대형 화재 현장에서 도망치는 범죄자처럼 그녀를 구내식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참하고 비겁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소매에 묻은 얼룩을 부드럽게 닦아냈다. 나의 첫 번째 반격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전 직원 앞에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 스스로도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망신으로는 그들이 매일매일 좀먹고 있던 내 아버지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고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다음 법적 조치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민호와 유진의 그림자가 엘리베이터 너머로 사라졌음에도 구내식당의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때 인사부의 박미영 부장이 사람들 틈에서 다급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비상구 근처의 으슥한 구석으로 나를 끌고 갔다. 박 부장은 중년의 여성으로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해 온 원년 멤버였다. 본성이 착하고 늘 평화를 원하며 직장 내 어떤 갈등도 피하려 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놓고 한숨을 쉬며 얼굴에 걱정과 연민을 가득 담았다. 목소리를 낮춘 그녀는 내게 당장 자리로 돌아가 사직서를 쓰고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최대한 빨리 회사를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최유진은 대표의 단순한 총애를 받는 내연녀가 아니었다. 인사부를 쥐고 흔들며 해고와 승진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가졌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수습 직원 나부랭이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뛰어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며 권력자들을 상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경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내 몸에 얼마나 강인한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변명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고 아까 몰래 녹음해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유진의 상스러운 욕설, 접시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파열음까지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재생이 끝나자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인사부에 몸담았던 그녀는 폭행 및 명예훼손의 증거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박 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3층 복도 끝에 있는 내 작은 사무실로 걸어갔다. 방 안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낮고 쌓여있는 서류들로 비좁았다. 나는 보안 처리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고 오디오 파일을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파일명은 증거일, 공개적 불륜 및 명예훼손으로 지정했다. 내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시장 잡배들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육탄전으로 내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나는 지혜와 결단력으로 2조 원 규모의 제국을 건설한 이학수 회장님의 딸이다. 법과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규칙,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이용해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그저 연약한 여자, 남편의 그늘에 숨어 사는 유리 인형으로 착각했다.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가 끊어졌을 때 나는 이 회사의 모든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을 소탕하기 위한 첫 번째 덫이 완벽하게 놓였다. 내 아버지는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시련에도 항상 대비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 경영자셨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나를 비밀리에 부르시더니 최상위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넘겨주셨다. 현재의 IT 본부장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디지털 마스터키였다. 이 권한을 통해 나는 내부 이메일부터 재무, 장부까지 모든 데이터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열람할 수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 나는 어두운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았다. 보안 토큰을 꽂고 4단계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녹색 글씨들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지난 3년간 민호의 모든 이메일, 사내 메신저, 비용 결제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와 문서들은 끔찍한 구역질을 유발했다.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영수증, 명품, 핸드백 결제 내역, 다이아몬드, 시계, 구매 영수증들을 전부 다운로드했다. 이 모든 사치스러운 지출은 민호에 의해 교묘하게 품위유지비 및 접대비로 둔갑되어 있었다. 회사, 자금에 대한 명백한 횡령이었다. 심지어 사내 메신저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문서를 취합해 증거이라는 이름의 보안 파일로 저장했다. 부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투자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호의 승인하에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수십억 원 자금이 신생 미디어 회사, 세 곳의 광고 계약 명목으로 송금되어 있었다. 이 세 유령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세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모두 최유진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이름과 일치했다. 회사 돈이 조직적으로 그들 일가에게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배임이자 기업 사냥 범죄였다. 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 계약서를 꼼꼼히 캡처해 증거상으로 저장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수록 나의 지난 3년간의 인내가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끔찍한 모독처럼 느껴졌다. USB의 모든 증거를 담은 뒤 나는 또 다른 비밀을 떠올렸다. 예전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는 대표실 샹들리에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셨다. 이 카메라는 독립된 서버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했다. 이제 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서버에 접속해 지난 3개월간의 녹화 기록을 훑어보았다. 2달 전에 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고해상도 화면 속에서 민호와 유진이 신성한 대표실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오디오도 매우 또렷했다. 유진은 민호에게 늙은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민호의 대답은 너무나 잔인해서 내 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는 현재 퍼시픽 에쿼티 파트너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천억의 자금이 들어오면 유령 회사들을 이용해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자본을 완전히 빼돌리겠다고 했다. 회사를 빚더미에 앉히고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뒤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모든 것을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아내인 나를 빨리 치워버려야 할 멍청한 장애물이라고 불렀다. 이 15분짜리 영상은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였다. 나는 전체 영상을 저장하고 증거사로 이름 붙였다. 까만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애정조차 모두 제가 되어버렸음을 느꼈다. 용서를 위한 자리는 추호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USB를 뽑아 가방의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대열을 낚아올리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다. 퇴근 후
나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삼청동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프라이빗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정훈 변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법조인이자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현재 그는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독립적인 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눈 뒤 테이블 위에 USB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증거들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해 설명했다.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이내 극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민호를 향해 은혜도 모르는 독사 같은 놈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차를 따르며 내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강민호는 빈손으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한다. 둘째, 나는 최대 주주 및 CEO로서의 내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유진과 그 공범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이사회 긴급 상정안건도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는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에서 이 모든 폭격을 쏟아붓기로 합의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인생 최대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모두 끝났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한때 나의 꿈결 같았던 보금자리는 이제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담배 꽁초가 수북했다. 나를 보자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증스러운 걱정을 연기하며 그가 다가왔다. 손에는 비싼 연고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은 단순한 오해라고 변명했다.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기며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내일 당장 그녀를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약속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받아 가슴이 찢어지는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연고를 받지 않았다. 그가 그 역겨운 연기쇼를 끝낼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무슨 오해? 내 금고를 따고 들어가서 내 내연녀한테 줄 우리 결혼기념일 반지 디자인을 훔쳐간 거? 아니면 회사 자금을 다 빼돌려서 나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던 내 계획 말이야? 민호의 몸이 굳었다. 손에 쥐고 있던 연고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나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캡처해 출력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해.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내뱉었다. 완벽한 남편의 드라마는 이제 끝났다. 민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눈으로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내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네가 뭔데 나를 뒷조사해? 나 아니었으면 대양 프라임 홀딩스는 진작에 파산했어. 그는 이사회의 모든 임원이 자기 사람이라며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당장 그 증거들을 없애지 않으면 나를 길바닥에 내쫓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조롱이 가득 담긴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다. 내일 정오전까지 최유진을 해고해. 그리고 네가 훔쳐간 돈 전부 제자리에 돌려놔. 그렇게만 한다면 내 알량한 체면이라도 살릴 수 있게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그는 악을 쓰며 거절했고 내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내 주머니 속작은 녹음기는 붉은 빛을 깜빡이며 그의 모든 협박과 폭언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주눅든 말단 직원이 아니었다. 강렬한 붉은색 파워슈트를 입고 키리를 신었다.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진짜 상속녀가 전쟁을 치를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귀환한 것이다. 오전 8시 회사에 도착한 나는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사내의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최유진 비서, 즉시 해고 처리. 뒤이어 이사회 임원들에게 두 번째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대표이사의 재무 및 윤리적 책임 규명을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간 나는 명백한 증거들로 꽉 찬 폴더를 손에 쥐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비서가 사적인 회의 중이라며 나를 막아섰다. 나는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그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나는 회의실의 크고 육중한 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방 안에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상석에 앉아있던 민호는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를 발견한 그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경비원 불러서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나는 그를 철저히 무시한 채 긴 회의용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로 임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나는 손에 든 검은색 홀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묵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고 흔들림이 없었다. 고고. 이학수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그리고 강민호 대표이사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나의 선언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민호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문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부회장인 최동철 부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는지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즉시 복사해온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배포했다. 그리고 민호의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최유진 일가가 소유한 유령 회사들로 회사 자금을 불법 송금한 내역들이 은행 거래 기록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다. 최 부회장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민호는 그것이 합당한 투자였으며 내가 억지를 부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스마트폰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해 어젯밤 확인했던 그 영상을 틀었다. 대표실 소파에서 뒹구는 민호와 유진의 모습, 회사에 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쫓아내겠다는 그들의 끔찍한 대화가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회의 임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힘이 풀린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감사위원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호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 당국에 넘기는 안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유진이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진 채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려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갈 뻔한 자신을 보호해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달래기는커녕 있는 힘껏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이 멍청한 년아, 네가 모든 걸 다 망쳤어.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유진에게 덮어씌웠다. 이성을 잃은 유진도 발악하며 덤벼들었다. 두 사람은 회의실 바닥을 뒹굴며 짐승들처럼 서로를 핥히고 욕설을 퍼부었다. 최 부회장님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경호원들에게 저 두 사람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역겨운 쓰레기들이 마침내 치워졌다. 민호가 쫓겨나면서 최고 경영진의 큰 공백이 생겼다. 더구나 퍼시픽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중대한 투자 협상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이 사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최동철 부회장님이 임시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주실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나 자신이 임시대표이사, 액팅, CEO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구상하셨던 청사진을 바탕으로 내가 다듬어온 회사의 구조조정 및 성장 계획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나의 명석한 통찰력과 단호한 결단력은 이 사진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이어 진행된 공개 투표에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내 제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나 이서연은 대양 프라임 홀딩스의 새로운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나는 가장 먼저 대표실에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을 갈아엎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그리고 회사 전체에 걸친 피바람 부는 숙청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편에 섰던 끈아풀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의 최측근 임원 2명은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민호의 추가 비리, 증거를 들고 스스로 내게 투항해왔다. 나는 그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두 곳의 독립적인 외부 회계 법인을 고용해 회사의 모든 장부를 털어냈다. 빼돌려졌던 수십억의 자금들이 하나둘 회수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견뎌냈다. 나의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 민호는 위자료는커녕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배상금 때문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채 빈손으로 쫓겨났다.
직후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했던 CEO는 법정에서 세상 가장 비참한 죄수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최유진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이 떨어졌다.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내 지휘 아래 대양 프라임 홀딩스는 위기를 극복한 것을 넘어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퍼시픽 에쿼티 파트너스와의 투자. 유치도 대성공으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된 혁신적인 가온, 지혜온 AI 칩을 세상에 선보였다. 화려한 신제품 발표 회장. 나는 우아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한 기자가 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시련에 관해 물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파탄난 결혼 생활이나 끔찍한 배신 따위가 내 인생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낼 뿐이다. 그날 밤 대표실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끝없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여자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은 어떤 남자도 한 장의 혼인 서약서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